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소에 이어 또 다른 측근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자택 등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사에 있는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서자 민주당은 검찰 독재 정권이라며 반발하며 3시간째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대대적인 추가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르면 이번 주 사건의 1차 책임자들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집무실도 압수수색에 포함되면서 수사는 경찰 지휘부까지 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모레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동남아에서 잇따라 열리는 아세안과 G20 정상회의에 차례로 참석합니다. 한미일 등 주요국과 정상회담 일정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틀째 6만 명대로 재유행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7차 유행이 본격화하고 있다며 다음 달쯤 하루 최대 20만 명의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하원 전체 의석과 상원 3분의 1, 주지사 3분의 2 이상을 새로 뽑는 중간선거가 높은 투표율 속에 치러지고 있습니다. 동부지역 투표가 마감된 가운데 하원은 야당인 공화당이 장악하고 상원은 초박빙 판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현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프로야구 SSG 랜더스가 키움 히어로즈를 꺾고 창단 2년 만에 첫 통합 우승에 성공했습니다. 시즌 첫날부터 단 한 차례도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은 SSG는 무결점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이뤘습니다.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연구원 김용 부원장을 재판에 넘긴 지 하루 만에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정 실장의 자택과 국회, 민주당사에 있는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섰습니다. 이 영장에는 과거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이 대표를 보좌했던 정 실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1억 4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적시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수순이긴 한데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는 오늘 아침부터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자택에 수사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아파트 내부와 지하 주차장 CCTV 영상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또 검찰은 정 실장이 근무하는 국회 민주당 대표 비서실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내 당대표 비서실에서도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 실장은 과거 성남시와 경기도 공무원으로 일하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비롯한 대장동 일당에게서 모두 합쳐 1억 4천만 원어치 직무 관련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2014년 지방선거 때 5천만 원, 재작년 4천만 원 등을 정 실장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김용 부원장을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 수사하면서도 정 실장에 대한 수사는 입건 여부를 포함해 말을 아껴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김 부원장을 재판에 넘기면서는 정 실장이 과거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부터 남욱, 유동규 일당과 각종 선거 지원에 사업상 특혜를 주고받았다며 추가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사건 공소장에도 정 실장이 김 부원장과 함께 과거 남 변호사로부터 지속해서 술접대를 받았다는 내용도 적시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과는 형제처럼 지내며 과거 성남시에서 추진된 부동산 개발 사업을 두고 민간 사업자들과 꾸준히 유착 관계에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오늘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시한 것도 과거 위례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 정책비서관으로 일했던 정 실장이 민간 사업자와 짬짬이의 정보를 흘려주고 그 대가로 뒷돈을 받은 정황을 어느 정도 포착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거나 남에게 취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위례신도시 특혜 사건에도 이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정 실장의 뇌물 혐의 말고도 대장동 초기 수사에서 밝히지 못했던 성남시 윗선 관여 의혹이 더 드러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의 관여 의혹도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전해드린 대로 검찰이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회 본청에 있는 정진상 실장 사무실에 대해서도 영장 집행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사 앞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 네,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입니다. 네, 아직 대치 중인 것 같네요. 상황 어떻습니까? 네,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이 이곳 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다리면서 3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 쪽에서는 셔터를 내리고 문을 걸어 잠그고서 진입을 막고 있는데요. 당직자들과 주요 의원들도 하나둘 도착하면서 대치 상황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혹시 모를 충돌에 대비하여서 경찰 인력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검찰이 김용 부원장 혐의와 관련해서 당사 건물 민주연구원 사무실에 대한 강제 수사를 벌인 적은 있지만 당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또 정 실장이 근무하는 국회 본청 2층 민주당 대표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압수수색 대상, 장소, 그리고 범위 등을 국회 사무처에 알리고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관리에 따라 보고하기 위한 면담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김 의장 쪽에선 엄정한 법 집행은 공감한다면서도 국회라는 상징성을 고려해 이미 제출로 하는 게 어떻느냐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민주당의 반발이 상당할 것 같은데 여야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민주당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 당시에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는데요. 취재진 질문이나 모두 발언에서 검찰의 강제 수사에 대한 말은 아꼈습니다. 다만 당내에서 격앙된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안호영 수석 대변인은 민주당사에 정 실장 부속실만 있다며 검찰이 보여주기식으로 민주당을 흠집 내려는 정치쇼에 나섰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이 정당한 수사에 응해야 한다고 세게 압박했습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SNS를 통해 정 실장과 이재명 대표 이름이 검찰 공소장에 여러 번 적혀 있다면서 사법 리스크 방어에 힘쓰지 말고 법 집행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김용 부원장 관련 압수수색 때도 민주당의 완강한 반대로 검찰이 두 번째 시도 만에 영장 집행을 마쳤는데요. 오늘도 상당한 시간 대치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네, 이번엔 국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오늘 오후에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선 이번 참사 책임론을 두고 여야 공방이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정유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정조사 요구서는 오늘 제출이 되는 겁니까? 오늘 오후 2시 30분쯤 낼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참석하는 정의당,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과 함께 제출할 예정인데요. 내일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해선 오늘 오후에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가장 빨리 진상에 접근하고 국민에게 이번 참사의 원인과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수단은 국정조사라고 강조하면서 제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수사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재판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국정조사 해야 하고 국민의힘은 야권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그동안 우선 신속한 수사가 진행된 뒤 미진할 경우 판단하겠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는데요. 오히려 정진상 실장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에 응하라고 역공하며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법원에 의해서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는 거니까요. 네.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 결과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죠.
국정조사는 국회 제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하게 되는데 요구서가 제출되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과반이 동의하면 통과됩니다. 민주당은 169석,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어 단독 처리도 가능한데요. 일단 내일 본회의에서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한 뒤 오는 24일 예정된 다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이태원 국정조사가 실시되면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6년 만입니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된 뒤에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국정조사를 위한 특위를 구성할 수 있는데요. 국정조사 참여를 거부하는 교섭단체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특위 구성을 놓고 여야 신경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지도부는 오늘 각각 이태원 참사 현장을 방문할 예정인데요. 국민의힘은 비대위원들과 이태원 사고조사특위 위원들이 오늘 오후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습니다. 녹사평역에 마련된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조문하고 참사 현장도 방문하는데 이후에는 이태원 파출소와 이태원 119 안전센터도 잇따라 방문해 참사 당시 대응 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오늘 오전 용산소방서를 방문했습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용산소방서장이 입건된 것을 두고 정부가 경찰과 소방관 등 일선 공무원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대통령실 예산 심사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운영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국회 사무처와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고 오후에는 대통령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오후 예산안 심사에는 어제에 이어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의 이태원 참사 대응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또 어제 이태원 참사 질의를 듣는 과정에서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과 김은혜 홍보수석이 주고받은 웃기고 있네 메모를 두고도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유진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수본은 이르면 이번 주에 피의자 소환 조사에 나설 전망입니다.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한 만큼 윤희근 경찰청장 등 지휘부를 입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 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있는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제 2차 압수수색을 마쳤으니까 오늘부터는 압수물 분석 작업에 속도가 붙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어제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그리고 용산구청 등 모두 55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일주일 전 압수수색이 사건 정황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의미였다면 이번에 진행된 압수수색은 피의자들의 혐의를 다지고 또 다른 범죄의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수부는 서울 용산경찰서장실을 처음으로 압수수색하고 이임재 전 서장의 휴대전화도 확보했습니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발생 50분 뒤에야 현장에 도착하고 지휘부의 보고를 느끼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요. 또 용산서 정복과장이 헬로윈 관련 문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경찰은 정복과장실에서 사본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수부는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장실 그리고 용산구청장실에 대해서도 헬로윈 안전대책 관련 자료 등을 압수했습니다. 참사 당일 112 상황실을 비운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과장 그리고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박기영 용산구청장 등 책임자들의 혐의를 확인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참사 당일 현장 브리핑을 진행한 용산소방서장이 입건된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특수본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내부 문건, 보디캠 현장 영상과 소방 무전 녹취록, 그간의 수사 상황을 종합했을 때 입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특수본은 추가 참고인 조사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참사 당일 각시탈을 쓴 시민 2명이 길에 기름을 뿌려 일부러 사람들을 넘어뜨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는데요. 경찰은 해당 인물들의 신원을 파악했다며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수부는 압수물 분석과 소환 조사를 병행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입니다. 네, 경찰 지휘부가 입건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이 처음으로 포함돼 주목을 받았습니다. 경찰 수뇌부 역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고 사태를 뒤늦게 인지한 데 책임이 있다고 본 건데요. 특수부는 윤 청장과 김 청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당일 통화와 메시지 기록을 확인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 청장은 사건을 인지하고도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윤 청장은 자느라 보고를 늦게 확인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특수부는 이들이 아직 참고인 신분이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며 추가 입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지휘부에 대한 수사는 경찰에만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수본이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한 만큼 소방과 행정조직 윗선의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을 살펴볼 수 있을지도 제기됩니다. 또 지금까지 행정안전부는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져 있었지만 경찰은 수사를 진행한 뒤 다시 결정할 거라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특수부는 또 참사 현장과 맞닿은 골목에 불법 건축물을 무단으로 증축한 혐의로 해밀턴 호텔 대표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이행 강제금만 매기고 방치해온 서울 용산구청도 최근 뒤늦게 이들을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네, 사회 1부입니다. 네, 특별수사본부가 현재 해밀턴 호텔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11시쯤부터 이태원 참사 현장 인근 해밀턴 호텔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압수수색 장소는 해밀턴 호텔과 해밀턴 호텔 대표이사 주거지 등 3곳인데요. 특수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호텔 운영과 인허가 관련 자료를 확보하려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참사 현장 일대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로 해밀턴 호텔 대표이사도 입건했습니다. 해밀턴 호텔은 본관 뒤편 테라스를 무단 증축하면서 참사 현장 골목길의 폭을 더욱 비좁게 만들어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구청도 뒤늦게 참사 현장 주변 불법 건축물을 경찰에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떤 곳입니까? 네, 지금 보시는 지도에 표시된 5곳이 이번에 고발된 불법 건축물들입니다. 참사 현장과 맞닿아 있는 해밀턴 호텔 본관과 별관, 인근 골목에 있는 불법 건축물들이 포함됐습니다. 용산구청은 이곳들에 대해 참사 발생 9일 만인 그제 서울 용산경찰서에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 거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구청은 불법 건축물에 대해 2차례까지 시정명령을 내린 뒤 이행되지 않으면 고발 또는 운영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건축물에 대한 고발은 이번이 처음인 거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해밀턴 호텔은 지난 2013년부터 불법 증축으로 적발돼 왔지만 4억 5천만여 원에 달하는 이행 강제금을 내면서 배짱 영업을 이어왔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태원 참사 관련 불법 증축 부분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이번 고발건을 넘길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1부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모레부터 동남아 순방 일정을 소화합니다. 4박 6일 일정 동안 아세안과 G20 정상회의에 차례로 참석합니다. 국가안보실은 한미일, 한미 정상회담 개최는 협의하고 있고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는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소정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취임하고 3번째 해외 일정입니다. 주요 내용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네, 이틀 뒤인 모레 윤 대통령이 4박 6일 일정으로 동남아 순방을 떠납니다. 이태원 참사로 해외 일정을 진행할지 말지 막판까지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외교 일정은 진행하기로 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11일부터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리는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12일에는 아세안과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아세안 플러스 3은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 국가들과 한중일이 함께하는 협력체로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을 계기로 출범했습니다. 이번에는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그리고 중국에서는 리커창 총리가 자리합니다. 브리핑 직접 들어보시죠. 한국은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이자 아세안 플러스 3에서 한중일을 대표하는 조정국입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세안과 한중일 간 실질 협력 방안에 관한 우리의 구상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정부의 새로운 한 아세안 연대 구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 어떤 내용인지도 들어보시죠. 한 아세안 연대 구상은 우리 인태 전략의 비전과 원칙을 바탕으로 아세안에 특화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13일에는 동아시아 정상회의 EAS에 참여하는데요. 주요 안보 현안에 관해 이야기하는 전략적 성격의 포럼으로
윤 대통령은 자유, 평화, 번영에 대한 적극적 기여 의지를 강조하는 방침입니다. 여기에서 최근 북한의 도발과 핵실험 가능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지도 관심입니다. 윤 대통령은 그리고 13일 밤 인도네시아 발리로 이동해 15일에는 G20 정상회의에서 식량, 에너지, 안보, 보건 세션에서 발언합니다. 다른 외국 정상들의 방한이 계획되면서 G20 일정을 다 소화하지 않은 채 16일에 귀국합니다. 네, 그럼 이번 순방에서 미국이나 중국, 일본 정상과의 회담은 잡힌 게 있습니까? 대통령실은 아세안과 G20을 계기로 다른 나라 정상들과 양자 정상회담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고위 관계자는 가장 관심이 쏠리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과 한미일 정상회담은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자연스럽게 회의장에서 만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양자 회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외 캄보디아와 태국, 필리핀과의 정상회담은 각각 확정됐고요. 윤 대통령은 귀국한 다음 날에도 정상회담을 이어가는데 17일에는 한 네덜란드 정상회담을, 18일에는 한 스페인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최근 북한의 잇단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중간선거를 전후해 7차 핵실험 전망이 높은데요. 대통령실은 동남아 순방 도중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된다면 미국과 일본, 중국 정상까지도 순방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진 만큼 현지에서 한미일이 함께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미 정상이 현지에서 대응하는 건 현지에서 대응하는 나름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틀째 6만 명대로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정부는 7차 유행이 본격화하고 있다며 다음 달쯤 하루 최대 20만 명의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코로나19 발생 현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62,472명입니다. 어제보다 100여 명 많습니다. 수요일 발표 기준으로 8주 만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7천여 명, 2주 전보다는 2만 1,000명 정도 늘어서 확인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도 3주 연속 1을 웃돌면서 겨울철 재유행이 본격화하는 양상입니다. 지난주 감염 재생산 지수는 1.21, 주간 위험도는 2주 연속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중간 단계를 유지했습니다. 10월 넷째 주 주간 확진자 가운데 재감염 추정 사례 비율은 10.52%로 전주의 9.85보다 늘었습니다. 확진자 증감과 통상 2, 3주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추이도 심상치 않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엿새째 300명대를 기록했고 사망자는 59명으로 지난 9월 25일 이후 45일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추가 접종률은 전체 인구 대비 3%로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방역당국은 특히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접종률이 9%, 요양병원 같은 감염 취약시설 접종률이 6.9%에 그치고 있다며 추가 접종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네, 그럼 7차 유행의 정점에 대한 전망도 나왔습니까?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과 민간연구진 수리 모델링 결과 올 겨울 7차 유행 확진자 규모가 하루 20만 명까지 될 것으로 전망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하루 최대 18만 명, 정점이었던 주간에 하루 평균 13만 명이었던 여름철 유행 순 이내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예측할 수 없는 요인으로 더 늘거나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점은 변이 유입 상황에 따라 다음 달 또는 그 이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정부는 겨울철 재유행 시 먹는 치료제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내년 1분기에 도입하려던 먹는 치료제를 다음 달에 조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치료제는 팍스로비드 20만 명분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8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번 선거에선 예상대로 인플레이션과 낙태권이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친 걸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45%로 4년 전 중간선거 때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지지율과 비슷했습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CNN과 NBC, ABC 등 미국 방송사들이 의뢰해 에머슨 리서치가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 투표자의 70% 이상이 현재 미국이 나가는 방향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 가운데 30%는 분노한다고까지 밝혔습니다. 투표에 영향을 미친 핵심 요인을 묻는 질문엔 32%가 인플레이션을 꼽았습니다. We've got to do something to reverse the inflationary trend. That the Democrats are spending out of control, Congress is spending out of control. That needs to come back in line. 낙태 문제를 핵심 요인으로 꼽은 투표자는 27%였습니다. The abortion rights are really big right now. As a woman, I feel like it's really important to protect our health and those who can't help themselves. 이어 범죄와 총기 정책, 이민 문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응답자의 46%는 가계의 경제 사정이 2년 전보다 나빠졌다고 지적했고 좋아졌다는 답변은 16%에 불과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45%였습니다. 4년 전 중간선거 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과 비슷한 수치로 2024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재출마를 원치 않는다는 응답이 약 70% 나왔습니다. 응답자의 70%가 미국의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고 평가했는데 조만간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60%가 부정적인 입장을, 40%가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이번 중간선거는 대부분 지역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상원의 경우에는 출구조사로도 예측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번 선거가 대통령 임기 중에 치르기 때문에 중간평가 성격이 짙고요. 그래서 이제 중간선거라고 부르는 건데 일단 이해하기 쉽게 미 의회가 어떻게 구조가 돼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을 뽑는 건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다들 아시다시피 미 의회는 상원, 양원, 하원, 양원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네. 상원은 100석인데 여기는 지역 대표입니다. 인구 비례 대표가 아니라 50개 각 주마다 무조건 2명씩 인구가 적든 많든 크든 작든 간에 어쨌든 2명씩 그 지역 대표를 뽑는 겁니다. 그리고 하원이 인구 비례 대표로 해가지고 여기는 좀 선거구 조정을 해서 인구 수에 따라서 이제 의석을 좀 조정하긴 합니다만 435석이 있습니다. 사원 435명을 2년마다 전원 투표를 하고요. 네. 상원 같은 경우는 상원의원 임기가 6년인데 이걸 뭐 똑같이 6년 임기가 같이 가는 게 아니라 각 주마다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3개 권역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상원을. 그래서 클래스 1, 클래스 2, 클래스 3 분류를 하는데 클래스 1, 2, 뭐 클래스 2, 3, 클래스 3와 1 이렇게 섞어가면서 그래서 2년마다 선거를 하는데 어쨌든 그 미국의 상원의원은 각 주에서 2명씩 2년마다 뽑지만 거기서 6년 모든 상원의원 한 번에 뽑는 게 아니고 한 명의 현역 상원의원이 있고 다시 자기 임기가 도래한 6년마다 도래한 상원의원을 뽑는 그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원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치러지지 않는 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원의원 선거를 이제 35개 35석을 지금 뽑는 거고 하원의원 435석 전원을 뽑는 게 이번 선거의 가장 큰 매칭 포인트입니다. 현재 의석수를 보니까 하원의 경우에는 지금 여당인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는 하고 있는데 이번에 좀 불리하게 흘러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럼 현재 하원 의석 분포를 보면 민주당 222석, 그리고 공화당 212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 218석이 과반이죠. 그렇죠. 지금 최근 이제 미국의 그 정치 분석 업체나 여론조사 업체들 가장 최근 나온 이제 분석들을 보면은. 민주당이 174석을 유지하고 그리고 공화당이 무려 과반 넘었습니다. 227석을 차지할 걸로 이미 예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34개 지역이 지금 경합 지역인데 이렇게 보면 민주당이 경합 지역 34개를 다 가져가도 208석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어느 경우를 봐도 지금 과반을 차지하지 못할 거라는 게 지금 미국 그 여론조사 기관들에서 대체적으로 좀 내놓고 있는 전망입니다.
이번에 상원이 유독 관심입니다. 워낙 박빙이기도 하고요. 보충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권 성향 의석까지 합하면 50대 50 아닙니까? 100석이니까. 네. 민주당이 과반이라고 판단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그 이유를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그 지금 50대 50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민주당이 상원 48석, 그러니까 공화당 50석이에요. 근데 이제 무소속 2명의 의원이 민주당 성향입니다. 민주당과 같이 행동을 한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50대 50이라 보고 그리고 미국의 특성상 해리스 부통령이 상원 의장입니다. 캐스팅 보트를 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이제 100석을 초과해서 이제 51대 50 해가지고 어쨌든 민주당이 지금 상원도 리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민주당은 지금 그래도 조금 초박빙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우세 지역을 자신들이 수성을 한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그 초박빙을 보이고 있는 조지아나 애리조나 그리고 네바다, 펜실베니아 이 중에서 아직 그 애리조나 같은 경우는 지금 결과가 좀 안 나왔는데. 조지아나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 지금 수성을 할 가능성이 높은 걸로 지금 예측이 조금 전에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조지아가요? 네, 예. 그 조지아와 그리고 펜실베니아를 수성을 미국의 민주당이 좀 하게 되면은 어쨌든 자기들은 상원에서의 지금 팽팽한 힘의 균형, 50대 50의 타이를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각 주마다 이게 투표 제도가 굉장히 상이합니다. 우리가 2년 전에 미국 대선 보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결과를 기다렸던 기억이 나죠. 특히 조지아 같은 경우가 좀 관건인데요. 이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결선 투표 제도도 있어요. 이번에 굉장히 초박빙이기 때문에 1, 2위 후보 중에 50% 과반수를 넘지 않으면 12월 달에 다시 결선 투표를 합니다. 그게 또 잘 이게 거기서 또 잘 안 가려지고 하면 법정 이제 공방까지 가게 되면은 1월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결과가 오늘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는 선거 끝나면 바로 오늘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미국 선거는 특성상 오늘 나오는 게 아니라 길어지면 12월 아니면 내년까지도 좀 봐야 할 그런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미국의 민주당은 지금 조지아를 수성할 거다라고 지금 믿고 있는 그런 배경에서 아마 좀 50대 50의 타이를 이룰 것이다. 이제 그렇게 관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지아 같은 경우에 전통적으로는 공화당 텃밭 아닌가요? 예, 공화당 텃밭인데 이거를 지난 2020년 선거에서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그 전에 2018년 중간 선거 등에서 민주당이 승기를 잡으면서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도 되고 그리고 또 민주당이 상원도 차지할 수 있는 배경이 됐거든요. 여기서 지금 민주당 상원의원 2명이 있는데 그 상원의원 2명이 이제 다 수성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수성을 해야 되는데 그 공화당의 후보들이 그래서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지명을 한 후보들이 나와서 조지아주의 이제 민주당 후보들을 지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또 초박빙까지 많이 따라간 것 같아요. 그래 좀 지금 결과는 좀 민주당이 리드를 하고 있는 걸로 나오지만 선거 판세를 봤을 때 이렇게까지 공화당이 따라가나? 할 정도로 좀 무섭게 이제 치고 올랐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까지 결과를 장담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하나 더 궁금해가지고요. 그 지금 양당제가 굳어진 되게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상원에서 50대 50 구도를 이뤘던 적이 맞나요? 예, 그건 많이 있습니다. 상원에서도 이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거의 50대 50대 구도로 이제 많이 이루어져 있고 많이 돼도 이제 뭐 49대 51, 뭐 48대 42, 뭐 이제 많이 벌어지는 게 이제 그 정도가 되는 것이고요. 대충 이게 어쨌든 이게 상원에서는 팽팽하게 이제 타이를 좀 이루는 게 기본적으로 미국의 상원의 좀 전통이었고 그래서 부통령 누가 그래서 대통령을 집권하느냐. 부통령이 자동적으로 상원 의장이잖아요. 그래서 부통령 상원 의장 한 명 캐스팅 보트가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좀 늘 긴장감 속에 치러졌던 것 같은 그런 기억이 있는데 지금 상원 선거에 대한 여론은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상원 선거 여론을 보면 이게 하원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공화당 쪽으로 좀 많이 판세가 좀 기운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미국 유권자들도 아마 뭔가 좀 견제와 균형 심리가 있는지 상원에서만큼 근데 또 초박빙 승부를 또 보이고 있습니다. 또 상원이 35석으로 좀 작기도 하거든요. 이번에 투표 규모가 작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초박빙 구도를 좀 보이고 있는데 이 초박빙 구도 중에서 지금 그 조지아 그리고 펜실베니아 그리고 애리조나, 네바다 이 네 곳이 굉장히 경합주고 조금 더 경합주를 더 더한다면은 그 미시건과 위스콘신 이 지역까지 그러니까 나머지 지역은 여론조사 표차가 너무 많이 나요. 이미 거의 승패가 갈려 있고 이 6곳을 민주당과 공화당 중에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49대 51의 싸움이 되느냐, 50대 50의 싸움이 되느냐,
뭐 이게 48대 뭐 하여튼 뭐 46 이렇게 됐느냐 이제 그런 상황들을 좀 봐야 하는 것이죠. 네, 어떻든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상원이라도 지키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 것 같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둘 다 내주는 거일 텐데 그렇게 되면 뭐 당장 법안 처리하고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니까 국정 동력은 떨어질 거고요. 일각에서는 레임덕이 좀 빨리 올 거다 이런 전망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예,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좀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뭐 말씀하신 대로 그 상원도 수성하지 못하고 하원도 내주고 혹은 뭐 상원만 지키면 그래도 약간 좀 견제를 좀 하거나 어쨌든 할 수가 있죠. 예. 그렇지만 동력이 많이 빠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게 뭐냐면 미국 대통령이 뭐 이게 레임덕이 빨리 온다, 뭐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된다 이렇게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좀 마지막 중요한 카드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대외 정책이죠. 아. 국내 정책이 이제 거의 동력 떨어지고 안 될 것 같으면 대외 정책이 엄청난 많은 관심과 에너지를 쏟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중국 문제라든지 뭐 이란 문제 그리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전 문제 예. 우리 한반도 문제까지 전에 보지 못했던 속도의 뭔가 행보와 방향을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근데 그게 순수하게 이제 미국이 역할을 하기 위해 한다기보다도 말씀하신 대로 만약 선거에서 졌을 때 국내 동력이 떨어졌을 때 그걸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지위가 좀 있잖아요. 예. 국제 정치에서 그걸 활용해서 대외 관계에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뭐 그런 시나리오도 예상해 볼 수는 있죠. 역대 중간 선거를 보면은 대부분 여당이 좀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더라고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뭐 우리나라 선거도 그렇지만 중간 선거 성격을 지게 되면은 어쨌든 집권 여당이 책임을 져야 하는 네. 것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욕구와 뭐 불만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걸 다 만족시키면서 갈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최근 한 20년간의 미국 중간 선거에서 보면은 부시 대통령 때 2002년 때 그때 이제 그 테러와의 전쟁을 할 때 그때 유일하게 한번 승리를 했습니다. 네. 특별한 분위기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좀 말씀드려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특별한 지위에서 대외 정책에서 뭔가 굉장히 초강세를 보이고 있을 때 그때는 이제 국내 경제적 문제나 사회적 문제에 불만을 좀 누르고 대외 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단합해서 대응해 나가야 된다. 그런 여론이 결집됐을 때 그때 유일하게 한 번 이겼습니다.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 문제, 지금 또 특히 올해 중간 선거의 특징은 국제 문제 이슈가 원래 미국 중간 선거에서 큰 이슈가 안 됩니다만 네. 아예 거의 실종되다시피 한 거의 최근래 좀 보기 드문 선거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문제, 특히 인플레이션 문제, 낙태 문제 이런 게 국내 문제에 거의 집중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중간 선거에서 이렇게 바이든과 민주당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바이든 행정부가 고전하는 걸 가장 반기는 건 아무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일 것 같은데 뭐 조만간 출마 선언을 할 것 같더라고요. 네, 15일 날 중대한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출마 선언을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중간 선거에서 자신이 내세운 이제 후보자들이 다 생환해서 돌아와서 아마 그 사람들을 또 배경으로 또 세워놓고 네. 아마 좀 중대한 퍼포먼스를 좀 할 것 같은데. 뭐 이번 트럼프는 이번 그 중간 선거를 계기로 좀 생환이라고 거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 8월에 트럼프 자택에 대한 FBI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발견된 증거들 때문에 간첩법 위반 혐의까지 지금 기소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오히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압수수색 당하고 한 것 때문에 공화당의 트럼프 중심 지지자들이 결집을 했어요. 네. 그래서 9월부터 반등을 좀 이어나가서 지금 이렇게 여론을 쫓아오는 것까지 이제 이어왔는데 이거를 동력 삼아서 15일 날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이 그 하원을 이제 장악할 게 이제 거의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예. 하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2년간 그 바이든 대통령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전국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는다면은 2년 뒤에 이제 또 대선 때 트럼프가 나오는 것도 우리가 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그럼 과연 이 중간 선거 분위기, 결과가 대선 때까지 이어질 것인가 이게 궁금한데 역대 사례를 살펴보면 좀 어떻습니까? 예, 이렇게 보면 트럼프 같은 경우를 놓고 보면 야당에서 이제 이기고 그걸 이끈 지도자가 후보가 거의 다 되긴 됩니다. 뭐 쭉 이어가는 거죠. 쫓아가는 쪽에서는 이 승기를 잡은 사람이 계속 2년까지 이어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역대 그 기본 지금 현재 있는 현직 대통령이 중간 선거에서는 좀 박한 평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대부분 다음 선거에서는 재선을 하고 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들이 재선을 못한 경우가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가 예, 이제 그런 경우 많지가 않습니다. 예, 대부분 그래서 중간 선거에서 조금 졌다 하더라도 2년 동안 미국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많은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국내 정치 안 되면 대외 정치이라도 그렇게 드라이브를 걸어가면서
지지자들 결집시키고 해서 다음 선거에서도 대부분 초박빙이라 하더라도 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년 뒤가 트럼프가 지금 기한을 이번 모멘텀을 기점으로 해서 기한을 했다 하더라도 또 2년 뒤 선거에서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런 대외 정책의 드라이브를 걸었던 게 좀 그 다음 대선에 좀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조금 영향을 좀 주죠. 예전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2002년에 테러와의 전쟁했던 부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해서 어쨌든 재선을 좀 하고 그 다음엔 대외 정책의 기조들이 또 많이 바뀌었어요. 굉장히 초 1기 때는 강경 기조로 가다가 2기 때는 유화 기조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한반도만 놓고 보더라도 대부분의 그 대통령들이 1기 때는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기조를 좀 많이 유지를 합니다. 그러다 2기가 되면은 좀 유화책, 대화를 견인하는 쪽으로도 많이 가긴 합니다. 이제 그런 경우처럼 이렇게 어쨌든 그 처음 임기 초반에 대외정책 드라이브를 걸 때는 어떤 유화책, 대화책보다는 강경책이 조금 그래도 지지자들 결집하기는 좀 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1기 때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이번 중간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중국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 이게 좀 가장 높아 보이고 지금 백악관을 장악하고 있는 뭐 신냉전 리버럴이라고 이제 전문가분들은 부르는데 신냉전 리버럴들의 사고가 아마 이번 바이든 대통령 2년 후반부에 특히 대중국 압박으로 엄청나게 좀 많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 미국 중간 선거를 우리나라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는 게 과연 이게 결과가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궁금증에서 비롯이 된 걸 텐데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입니다.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그 전기차 보조금 7,500달러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굉장히 좀 들끓고 있는데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한 250페이지 되는 걸 이렇게 구조를 이렇게 보면은 그 전기차 보조금 문제는 그 중간 뒷부분에 이렇게 조금 한 줄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이제 구조를 보면은 첫 파트가 이게 그 빌드백 베러라고 하는 더 나은 재건을 위한 법안에 이제 수정 법안으로 나온 게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 그 미국을 자기가 어떻게 재건하겠다라고 하는 걸 담고 있는 종합 패키지 법안입니다. 첫 부분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막대한 그 재원들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하는데 세금 문제, 특히 증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윗부분 많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놓고 사실은 미국 국내 정치에서는 그거 놓고 많이 싸웠습니다. 그것 때문에 공화당은 전원이 반대하고 민주당은 전원이 찬성하고 해서 어쨌든 이번에 통과가 됐던 건데 근데 이제 그 세금 문제 가지고 국내에서 이제 싸우는 거지 사실 환경 파트에 있는 그 전기차 보조금 문제는 미국 국내에서는 그다지 큰 관심은 아니었어요. 이제 이게 나오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직격탄을 맞으니까 이제 관심을 가지고 우리 막 얘기하는데 사실 미국 국내 의원들이나 뭐 의회 주변 사람들한테 가서 이런 문제 있다라고 얘기하면 아유 미안하다 그럴 줄은 몰랐다. 관심 범위 밖에 있었던 사실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시행은 좀 된 거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이제 하원 구성 달라지고 하면 의원들 찾아가서 바꿔야 되는 것이고 특히 또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현대차가 또 있잖아요. 조지아주 같은 데서는 굉장히 한국 입장을 반영하려고 연방 상원의원도 좀 수정 법안도 발의하고 시행령 같은 거 좀 고쳐가면서 하려고 굉장히 좀 우호적인 분위기긴 합니다. 그런 분위기를 좀 살려나가는 게 우리가 좀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마지막으로 저희가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긴 했는데 짧게 부탁드립니다. 북한에도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이 좀 유화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신냉전 구도가 굉장히 좀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공화 민주 어느 당이 이제 우위를 점한다 하더라도 누가 더 강경하냐 덜 강경하냐 문제이지 이걸 다시 대화 국면으로 바꿀 의회 분위기가 생성되기는 좀 굉장히 좀 어려워 보입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도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더라도 또 하원 이제 의장이 누가 되느냐 중요하잖아요. 이제 하원 의장이 될 그 메카시 의원 같은 경우는 과거에 오바마 행정부 전략적 인내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던 사람이고 북한의 강경론자 일색입니다. 하원 새로운 군사위원장, 뭐 아태 소위원장 이 후보군들 다 봐도 북한에 대한 강경론자 일색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그 북미 경색 국면은 좀 쉽게 해소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자금 조달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가운데 한 건설사가 재개발조합에 맡겼던 입찰 보증금을 회수했습니다.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가 까다로워지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보증에 가입하는 업체도 크게 늘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북구에 있는 한 재개발 사업장입니다. 시공을 맡은 한 건설사는
최근 입찰 보증금 100억 원을 회수했습니다. 해당 건설사는 당장 사용해야 하는 자금이 아니라면 회수하는 것이 조합과 시공사 모두에게 도움된다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합니다. 입찰 보증금은 조합 사업비로 사용되고 조합에 수익이 발생하면 돌려받는 게 통상적인 만큼 자금 유동성과 관련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단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 중에서도 금융비용 상환을 위해 현금 확보에 나서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입찰 보증금 회수 등 이제 자금 수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 건설사들도 자금 조달이 쉽지 않습니다. 지난달 7천억 원 규모 서울 둔촌주공 PF 차환 발행 때는 정부 자금이 들어가는 채권시장 안정펀드가 투입됐을 정도입니다. 대규모 사업장마저 차환에 실패하면 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정부가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눈앞에 급한 불을 끄지 않으면 건설사, 시행사, 증권사, 저축은행 등의 연쇄 부도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빠르게 비상조치를 취함으로써 국가 경제와 산업 활동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입니다. 중견 중소 건설업계의 사정은 더 심각합니다. 네, 사실상 지금 일부 대형 건설사를 제외하면 신규 주택 사업을 위한 PF는 좀 중단된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중견 중소업체가 주로 이용하는 농협, 신협 등이 올해 신규 PF를 중단하겠다고 밝혔고요. 금융권 대출이 쉽게 이뤄지던 부동산 호황기 때는 뜸했던 주택도시보증공사 PF 보증가입도 급증했습니다. 매달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해서 인기가 낮았던 제도인데 요즘은 보증 없이는 대출 승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올해 3분기까지 건설 부동산업체가 보증받은 PF 규모는 1조 3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 넘게 증가했습니다. 금리 인상 및 주택 경기 둔화로 통상적인 PF 대출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공사 보증을 신청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올해 8월까지 도산한 건설사는 8곳으로 집계됐는데 매출액이 500억 원을 넘는 중견 건설사 3곳도 포함됐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흥국생명 사태와 관련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항상 플랜 B를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오늘 은행회관에서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금융당국 대응이 미흡하지 않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시장에선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오늘도 날은 선선하지만 대기질이 탁합니다. 낮 동안 옅은 안개까지 남아있어서 공기가 더욱더 답답한데요. 현재 대기가 정체되면서 중서부와 전북, 경북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충남은 종일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고요. 내일은 중서부뿐만 아니라 남부지방에서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은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은 어제만큼 올라서 선선하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 17도, 대전은 18도, 광주와 부산은 21도로 예상됩니다. 내일도 내륙은 구름 많고 일교차 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제주도에만 새벽부터 낮 사이 비가 조금 내리겠는데요. 토요일과 일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기 전까지 내륙은 대기가 점점 더 건조해지겠습니다. 불씨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복귀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검찰이 어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기소했고요. 오늘은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설명을 들어보면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는 대선 자금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는 대장동 사업과의 좀 연결고리를 찾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2014년도에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시절에 5천만 원을 받았고 2020년도에 경기도지사 시절에 4천만 원 정도 받았다. 예. 그리고 그 외에 5천만 원 정도 받아서 대략 1억 4천만 원의
뇌물을 수사한 거 아니냐 그런 혐의로 오늘 자택은 압수수색이 됐고요. 예. 그리고 당사에 있는 그 정진상 실장의 사무실과 당대표 비서실이죠. 네. 그리고 국회 본청에 있는 그 비서실 같은 경우에는 시도는 했지만 지금 저희가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정진상 실장의 사무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개시했다. 예, 조금 조금 전에 당사 들어왔습니다.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식 사무총장과 협의를 해서 변호인 입회해서 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것 같고요. 국회 본청은 아직 시도 중인 것 같습니다. 의장과 협의를 했는데 의장은 임의 제출을 제안을 했고 그 이후에는 어떤 답변이 있었는지까지는 나와 있지가 않네요. 이건 저희가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뇌물 혐의를 통해서 이재명 당대표의 배임 혐의까지 입증을 해보겠다라는 검찰의 의지가 표현된 압수수색 시도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좀 예상된 수순이기는 했습니다. 그러게요. 좀 심하지요. 지난번에도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이 굉장히 거셌었는데 이번에는 사실 당사에는 사무실조차 없어요. 정진상 그 실장이 뭐 임명된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본청에서 주로 근무를 본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무실이 있는데 2014년 자료가 불과 근무한 지 몇 달 안 되는 그 사무실에 어떤 근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망신주기용 압수수색 아니냐라는 어떤 따가운 비판을 면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사와는 별개로 이런 어떤 그 꼼수들을 부리는 것 아닌가라는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혹시 국회 본관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있었던 적이 있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습니다. 의원 회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개별 의원들의 어떤 혐의가 있을 때 압수수색에 대해서 국회 사무총장이 동의를 해주면 이제 출입을 해서 가능했었는데 본관에 대해서는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그러기 때문에 의장께서 임의 제출 형식으로 의장의 정무수석을 통해서 임의 제출하게끔 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그 대안을 내놓으신 것 같은데 저는 서로 간의 예의는 지켜가면서 수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당사를 압수수색을 하거나 국회 본청을 압수수색하거나 이건 정말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하지만 범죄 혐의를 밝혀내기 위해서 어떤 성역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임의 제출 형식이지만 청와대도 압수수색했고 검찰도 압수수색하고 판사 사무실도 압수수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뭐 국회이기 때문에 안 돼, 당사기 때문에 안 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도 임의 제출 형식으로 해서 압수수색에 응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임의 제출 형식으로 압수수색에 응하겠다라는 것이니만큼 그런 것 가지고 그만 싸웠으면 좋겠어요. 정진상 실장 그 압수수색 영장 보니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그리고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시가 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법원도 어느 정도 혐의가 좀 소명됐다 이렇게 보는 걸까요? 그렇죠. 정 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 시절 그리고 경기도 정책실장 시절에 개발 정보를 대장동 일당의 민간업자에게 넘겨줘서 그들이 막대한 이익을 얻게 한 것이 아니냐. 그것을 통해서 대략 1억 4천만 원 정도의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술 접대 받은 거 아니냐. 그리고 명절 때마다 고가의 선물 받은 거 아니냐. 이러한 진술을 유동규 당시 본부장으로부터 진술을 받아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정진상 실장이 과연 이것을 받았다면 혼자 받았겠느냐. 아니면 이재명 당대표와 어떠한 지시, 묵인, 보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것들을 검찰이 앞으로 밝혀내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압수수색이 있었으니까 뭐 앞으로 수순에 따르면 소환 조사를 하고 신병 확보를 할지 검토하게 되겠죠. 그 부분 좀 더 저희가 검찰사 지켜보도록 하고요. 김용 부원장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렇게 갈 텐데 영장이 발부됐다라는 것이 법원에서 어느 정도 혐의가 소명됐다라는 것과 바로 등치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압수수색은 대부분 발부가 돼요. 그러니까 대략 98%, 99% 정도 발부가 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도 검찰이 수사를 하기 위한 절차와 과정으로서 압수수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수사를 막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기본 방침이에요.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과 뭐 구속영장, 체포영장 이런 것과는 좀 다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술과 선물 이런 얘기까지 해가면서 정진상 실장 그 또 연상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도덕적인 어떤 흠까지 내려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언론 플레이와 함께 되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저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승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대꾸도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승자와 함께 진행된다면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 못하죠. 그런데 승자는 다 아무것도 안 하고 패자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가혹하게 수백 차례 압수수색까지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요. 저는 뭐 김용 부원장이나 정진상 실장의 죄 유무를 떠나서 정치적으로 볼 때는 우리 국민들이 매우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김용 부원장 기소 관련된 건데 결국 어디에 썼는지는 밝혀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연결고리를 못 찾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용 부실장이 입을 다물면 기본적으로 이 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아니면은 김용 부원장이 받았는지 자체도 본인이 확인이 안 해주면 이것은 미궁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법원에 가서 검찰이 제대로 된 다른 여러 가지 정황 증거라든지 다른 진술을 내놓는다면 김용 부원장이 입을 다물고 진술을 안 하더라도 그 혐의는 입증될 수가 있겠죠. 그것보다는 지금 검찰에서 지금 초점을 맞추는 것을 보면은 공소장이 20여 페이지인데 대략 그 공소장에 10여 차례 정도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언급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가장 중점 들여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데 결국에는 8억 4천만 원 정도의 돈을 받은 김용 부원장은 정치자금법을 위반을 했다. 그것은 작년에 있었던 민주당 대선 예비 경선에 사용됐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김용 부원장은 입을 결국 열지는 않겠죠. 열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이재명 당대표에게 제가 지시를 받아가지고 돈을 요구했고요.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한테 보고를 했더니 예비 경선 때 이렇게 사용하라고 저한테 지시를 내렸어요. 라고 한다면 이재명 당대표도 당장 아마 기소당할 가능성도 있고 구속당할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정치적인 기반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재명 당대표가 굳건히 당대표직을 유지해야 본인이 뭐 예를 들면 재판을 받든지 아니면은 감옥 갔다가 나오든지 본인도 정치적인 재기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김용 부원장이나 정진상 실장은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어떠한 것도 얘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까 비서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 일련의 검찰 수사가 정치 탄압이다, 뭐 보여주기식 수사다 이런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박찬대 최고위원이 라디오 인터뷰를 했네요. 이 내용 제가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자금의 흐름인데 50억 클럽으로 알려져 있던 부분 있지 않았습니까? 그 50억 클럽의 가장 중심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박영수 특검이에요. 지금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화천대유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11억을 받았죠. 김만배가 박영수 전 특검 인척에게 100억 원을 건넸고요. 또 이 인척은 남욱에게 42억 5천만 원을 빌려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박영수 특검의 키즈들이 대장동 위례 사건과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형건, 강백신, 호승진 이분들이 다 박영수 특검의 키즈들 아니겠어요? 일단 소장님께 반론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고위원의 주장에 대해서. 근데 이거는 저는 제대로 수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박찬대 최고위원이 당연히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검찰에서 왜 조사를 안 할까? 조사 진행을 왜 안 할까? 좀 그런 생각이 의아해요. 괜히 오해를 받잖아요. 우리 검찰 출신이니까 보호해줘야지. 그러한 의심을 검찰이 자초해서 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조사 강도만큼이라도 이 박영수 특검과 그리고 그 주위를 둘러싼 여러 가지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하는 게 필요하다. 국민들이 그걸 원할 거 아니에요. 이재명 당대표만 때려잡듯이 저렇게 조사하고 자신들 검찰 출신들은 보호하는 형식. 국민이 원하는 검찰상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편파 수사는 안 된다 이런 거잖아요. 정확하게 저는 국민의 민심에 맞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의 집을 김만배 씨 누나가 샀다. 이게 다 밝혀진 사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 속에는 어떤 의혹이 있을까라는 국민적 의혹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지금 말도 못 꺼내고 있어요. 자칫 이것이
뭐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릴까 봐서 사실 야당에서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모두가 다 불공정하다라고 느껴지게 하는 것들이라서 이것뿐이겠습니까? 양평에 공흥지구 개발을 하는데 세금 한 푼도 안 냈고 여러 가지 인허가의 특혜를 받고 수십억의 이익을 그 장모 대통령의 장모께서 얻어갔다라고 하는 의혹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수사가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뭐 도이치모터스는 뭐 수차례 언급했으니까 뭐 굳이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공평하게 간다라고 하면 전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 이회창 당시 후보의 대선 자금과 노무현 대통령 당신 본인의 대선 자금 이것을 동시에 수사했던 그 과정을 보면서 국민들이 아 그래도 대한민국이 이제는 좀 편파적이지 않구나, 좀 공정하게 가는구나라고 국민들이 생각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 수사도 그런 식으로 간다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떳떳하다면 오히려 이런 수사를 통해서 본인의 결백과 본인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이런 기회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수사가 뭐 진 사람에게는 가혹하고 이긴 사람에게는 뭐 너무나 뭐 아예 뭐 하지도 않고 이렇게 불공정하다라는 시비가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공평하지 못하면 뭔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을 살 수도 있으니까 좀 다 털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주제를 바꿔서 이태원 참사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자라는 주장이 나왔고 오늘 오후에 아마 그 요구서가 제출될 예정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그리고 기본소득당까지 함께 낼 예정인데 경찰 수사 진행 중이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정조사는 현실적으로 강제적인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에는 되게 한계가 많아요. 결국에는 국회에서 증인들, 진술인들을 불러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는 수준밖에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여당이 참여하지 않는, 여당이 반대하는 국정조사, 야당 단독으로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예를 들면은요, 서울경찰청 당시 어떻게 여러 가지 조치를 했지? 좋아, 그럼 서울경찰청 조사하러 가자라고 야당 의원들이 가요. 그러면은 서울경찰청에서는요, 어떤 이러한 간담회실 같은 거 하나 내주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국정조사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어떻게 징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참여하지 않는 국정조사는 단순히 정치 공세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경찰 조사가 미진하면은요. 여당도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국민적인 여론의 그 압박에 방어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경찰 조사가 미진하냐, 제대로 조사가 안 되냐, 그걸 일단 지켜보고 그 다음에 국정조사를 하든 특검을 하든 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건 이거잖아요. 왜 그 꽃다운 나이의 생명을 왜 못 지켰어? 너희들 뭐 했어? 제대로 진상 밝혀야죠. 국민이 원하면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특수본 수사를 좀 지켜보고 미진했을 경우에 하는 게 맞다. 저는 조금 의견이 다른데요. 국정조사와 국회 차원의 청문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처벌을 위한 수사가 아니고 국민들의 의혹을 덜어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을 대신해서 이 사건의 진상에 접근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수사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안 한다라고 접근하기보단 국민적인 궁금증을 덜어드리면서 여기서 의혹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 이제 수사 단계로 건너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와 국정조사가 동시에 진행되어도 무방하고 국정조사는 국회가 국민들에게 국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는 이런 차원의 국정조사고 또 옛날에 오공비리 청문회나 광주학살 청문회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 사법적인 것이 아니라 국민적인 의혹을 덜어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국민의힘 쪽에서 맨 처음에는 국정조사에 응하는 듯하는 분위기였다가 지금은 다시 또 이렇게 입장을 바꿨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이태원 참사가 국민의힘의 책임은 아니잖아요. 결국은 우리 국가 시스템의 문제인 것이고 이 국가 시스템을 운영하는 책임자들의 책임 피할 수 없어요. 그 책임은. 그런데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마치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생각을 정치적 어떤 공격이다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하면 저는 국민의힘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보지 마시고 국민들의 걱정거리와 궁금증을 해결한다라는 차원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경찰 특수본이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경찰은 이것과는 별도로 감찰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행안부나 구청, 용산구청이나 소방본부 같은 경우는
수사만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경찰의 감찰처럼 국회 국정조사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은요, 여당이 참여를 해야 된다니까요. 여당이 참여하지 않으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국정조사 1차 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소방청이라든지 경찰에 있는 증인들을 다 야당이 불러요. 야당 의원들이. 안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그냥 회의가 여당 의원들끼리 그냥 성토하는 자리로 끝나요. 예. 그래서 이것은 여당이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제가 거듭 말씀드렸듯이 경찰의 조사가 미진하면 국민들이 국정조사라도 해야 돼, 특검해야 돼라고 그렇죠. 여론이 60%, 70% 가면은 예. 국민의힘이 그거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압박이 있으니까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래서 미진하지 않게 경찰의 수사가 진행돼야 하지만 결국에는 경찰 수사나 조사만으로 이거 진상규명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예정된 절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상황을 좀 만약에 지켜보겠습니다. 국정조사가 진행이 이제 야당 단독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 조사 대상자들이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국민적인 공분을 피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사의 실효성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 정서에 부합한다. 이러한 노력을 정치권이 해야 된다라는 차원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계시는 분들도 이 판단의 기준을 네. 국민에게 둬야 돼요. 그렇죠. 야, 우리 이상민 행안부 장관 보호해줘야지. 아, 우리 대통령실 보호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요. 네.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의문 갖고 있는 거 풀어주는 것이 바로 집권 여당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다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그런 얘기를 실제로 좀 전달해 주십니까? 아니요. 방송을 통해서 방송에서 전달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국민이 어떻게 이 사안을 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민주당에서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확보해서 추모 공간을 만들자 이런 목소리가 나왔는데 국민의힘은 폐륜적 행위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표 역시 희생자들의 이름과 영정을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내용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전체 희생자 명단, 사진, 프로필을 확보해서 당 차원의 발표와 함께 추모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말은 이태원 헬로윈 참사를 대하는 민주당의 속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이러한 발상은 비공개 수사 원칙을 규정하는 법률 위반일 뿐만 아니라 유가족의 슬픔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폐륜 행위입니다. 세상에 어떤 참사에서 이름도 얼굴도 없는 곳에 온 국민이 분향을 하고 애도를 합니까? 당연히 유족들이 반대하지 않는 한 이름과 영정을 당연히 공개하고 진지한 애도가 있어야 됩니다. 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숨긴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유족의 입장이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참사가 일어났을 때를 보면 국가적인 추모를 할 때 영정사진 없이 추모했던 적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번에 참사 이후의 대응이 굉장히 기민했어요. 윤석열 정부에서. 곧바로 국가 추모 기간을 정하고 분향소를 만들어 놓고 그런데 거기에는 국화밖에 없었던 것이죠. 어떠한 분들, 희생자분들의 이름도 최소한 적히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못 봤던 추모의 모습이고 지금까지 못 봤던 분향소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동안에는 최소한 이름과 그리고 확보된다라고 하면 저 사진까지도 함께 공개가 됐었었고 방송에서도 이번 희생자 어디에서 사시는 누구 몇 세 이런 분들이 쭉 나왔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엔 전혀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런 안타까운 희생자들의 어떤 스토리들 이런 이야기들도 나와서 국민적인 감정을 많이 자극했었는데 이번에는 외신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다루어지는데 죄송하지만 국내 언론에서는 네. 그런 이야기들도 잘 안 다뤄졌어요. 예. 사실상 보면 이게 이제 기사거리로는 그런 개개인의 가슴 아픈 사연이나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감성에 많이 다가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게 추모 분위기가 너무 오래 갈까봐 현 정부에서는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느 분들이 희생당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몰라요. 예. 왜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궁금증을 갖고 있는데 제대로 된 추모를 우리가 한 것이냐라고 들이켜보면 지금까지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희생자분들이 나는 빼고 싶어.
우리 아이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예.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죠. 예.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꽃다운 청년들이 희생됐습니다라고 하고 저희 아산 지역에서도 제 고등학교 후배 저희 동네 사는 젊은 30살짜리 청년이 하나 희생됐는데 제가 거기 이제 조문을 갔는데 그 어머니가 예. 그 자리 못 가게 했어야 되는데 못 가게 했어야 되는데 라는 죄책감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어른들의 책임이고 우리 저 국가의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어머니 잘못 아닙니다. 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국가 시스템 속에서 이분들을 추모하고 이분들을 위로해 주지 않으면 그 가족들은 그 어머니처럼 우리 아들 거기 못 가게 할 걸 라는 그런 죄책감 속에서만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이번 추모가 과연 희생자들에게 합당한 그리고 우리 사회 속에서 이런 사고를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한 미래 우리 숙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의 접근 과정, 국민의 추모 열기를 제대로 반영했느냐라고 이렇게 보면 아쉬운 측면이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또 추모를 하자, 영정사진을 모아서 하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시기적으로 좀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모 기간 동안 국가가 운영한 어떤 그 분향소 운영 그리고 추모 형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잘못되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에서 의견이라기보단 저한테도 많은 그런 목소리들이 나왔고 특히 이제 4.16 부모연대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렇게 우리 아이들 추모했던 것처럼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다. 이런 말씀들 해주시거든요. 네. 그런 목소리의 반영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일단 사실은 유족들이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공감대를 이룬 다음에 우리 이름을 기억해 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혹은 정부와 유족들이 만나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했으면 사실 논란이 안 될 것 같은데 정치권에서 얘기가 나오니까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안 돼요. 정치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발언도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국민의힘이 이걸 숨기려고 하진 않았어요. 이거는요 철저하게 유가족들의 뜻과 의지가 반영되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냥 야당이 정치 공세로 이렇게 얼굴 영정 사진과 이름 공개해야 돼. 이거 적절치 않아요. 그리고 여당이 이것을 또 억지로 막는다는 것도 정말 적절치 않습니다. 지금 유가족 단체가 구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아닌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안을 처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잣대는 유가족의 뜻대로 처리해야 된다. 정치권에서 이걸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민주당 쪽에도 좀 당부드립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유가족의 마음을 만져주는 방식으로 추모를 해 가야 되고 향후 어떤 그 대응 방식도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부분은 정확하게 동의를 하는데 이 문제를 정부의 입장에서 최대한 빨리 덮고 가자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모습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우려할 만하고 현재 수사가 진행되는 부분도 보면 고생했던 일선 경찰들에게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씌우는 듯한 이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퇴할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청문회 때문에 못하겠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김대기 비서실장이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건 정말 이런 큰 사고가 났는데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그 용산 경찰 소방서장 막 부들부들 떨면서 그 보고하고 했던 그분에게도 책임을 씌우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은 국가 지도자가 할 수 있는 어떤 그 대응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도 정치권에서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는 메모가 논란이 됐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여야가 엄중한 질의가 오가는 가운데 웃기고 있네라고 쓰인 메모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된 건데요. 그 모습 잠깐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메모 뒤에다 웃기고 있네? 이게 진짜 웃기고 있는 자리입니까? 국회의원을 모욕한 것이고 국정감사를 모욕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국감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춰질까 봐 우려돼서 제가 지웠습니다. 강덕구 의원. 엄중한 국감장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킨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살다가 저런 일 참 처음 봐가지고 당황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국회에서 한 25년 정도 있었는데 저런 행위 처음 봤습니다.
저런 행위들을 한 수석들 당연히 비판받아야 되고요. 정말 잘못된 일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강승규 수석이나 김은혜 수석이 정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 부분은 다시 저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국회 내 차원에서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일단 사과는 좀 받아들여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과는 했지만 거짓말을 했잖아요. 모든 국민들이 다 할 거려 웃기고 있네를 이렇게 썼어요. 이게 그 전에 이수진 의원이 여러 가지 질의하는 중에서 실실 웃는 눈을 보면 이제 웃는지 비웃는지 알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런 자세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 이후로 바로 웃기고 있네라는 메모가 이제 적발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날 그 현장에 야당 의원들의 질의와 질타에 대해서 웃기고 있네라고 쓴 것이라고 아마 다 이해를 할 겁니다. 그런데 어제 뭐 사적인 이야기를 했던 거를 필담으로 나눈 것이다라는 그런 거짓말, 이런 거짓말에 그냥 넘어가주는 국회, 그러면 국회의 권위는 땅에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강승규 수석 계속해서 문제를 발생시키는 수석이잖아요. 왜 경질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김은혜 수석도 거짓 해명의 뭐 여왕이다 이렇게까지 불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문제가 됐던 두 분 수석 저는 대통령께서 네. 책임지고 경질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당시 회의 상황을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 강덕구 의원이 질의를 하는 중에 아마 그 뒤에 앉아있는 참모들이 좀 웃는 모습들이 잡혔나 봐요. 그래서 이수진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 통해서 뒤에서 웃고 있다 이렇게 위원장한테 항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저렇게 사진으로도 드러났고요. 그 정도 정리하고요. 요즘 상임위마다 행안부 장관 그대로 둘 거냐 이런 질의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사퇴해야죠. 경질해야 됩니다. 사의를 표명해야 됩니다.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장관이라는 자리는 법률적인 책임만 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정치적인 책임을 짐으로써 국민들께 본인들이 잘못했던 일에 대한 여러 가지 해명도 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일단 이상민 장관에 대한 신임을 다시 물으신 거다. 네. 그리고 경찰을 대대적인 혁신을 해야 된다. 그것을 이상민 장관이 계속 해야 한다라고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것은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그건 그 아침에 했던 회의에서 재난안전대책회의에서 하신 말씀이죠. 그렇지만 이 이상민 장관의 거취 문제를 갖고 계속 야당은 대통령의 책임, 대통령의 경질 요구, 대통령에게 화살이 갈 거예요. 대통령에게도 그렇게 썩 좋은 일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뭐 사퇴든 경질이든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미 타이밍은 늦었죠. 타이밍은 늦었고 지금 뭐 사퇴하더라도 떠밀려서 사퇴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이 시점에 지금 사라져 계신 분이 계세요. 국무총리가 지금 사라졌습니다. 국무총리는 헌법에요. 행정각부를 통괄한다라고 돼 있어요. 예. 근데 이분이 당시에는 보고 타임라인에도 있지도 않았었고 그 보고를 받지도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 국무총리는 그러면 바지사장이냐, 왜 행정각부를 제대로 통과를 못하느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왜 지키지 못했느냐라는 것으로부터 국무총리도 결코 책임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예. 법률적인 책임보다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예. 말씀드립니다. 이쯤 되면 뭐 장관이든 참모든 먼저 이렇게 그만두겠습니다라고 책임지는 사람이 나올 법도 한데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웃기는 정부죠. 웃기는 윤석열 정부다라는 말이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 이상민 장관 스스로가 경찰청에 대한 지휘 책임은 행안부 장관에 있고 행안부 장관의 위에는 국무총리가 있고 국무총리 위에 대통령이 있고 이것이 바로 지휘 라인이다. 예. 지휘 라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 같이 동반되는 거거든요. 대통령께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대국민 사과를 안 하고 계세요. 이리저리 간접적 표현으로만 하고 계신데 저는 그런 그 진심 어린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국민 앞에서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안전을 책임지는 게 국가의 본래 그 사명이고 이 존재 이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전 사과하시면 그래 대통령이 무슨 죄 있어 우산장수 집신장수 아들 둔 그런 마음으로 국정을 운영하니까 이런 참사가 생겼을 때 대통령 아유 그래 대통령하기 어렵겠구나라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위로받을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총리와 행안부 장관 당연히 이 사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법적 책임은 별개다 네. 할지라도. 그래서 행안부 장관은 경질로 가는 것이 맞고 총리는 스스로 사표를 대통령께 또 국민께 제출하는 것이 그게 맞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습이 돼요. 이 정부가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는 우리 국민의 이런 생명을 이렇게 아프게 뺏기지 않는 이런 대안을 만들겠구나라는 신뢰가 생길 텐데 청문회 하기 어렵습니다. 장관 못 바꿉니다. 이런 답변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하는 것을 보면 이 정부는 국민은 생각이 없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책임질 생각도 없고 오로지 편안하게 그 정권 운영하는 거에만 꽂혀 있구나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게 전에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왔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 나눈 것 중에서 뭐 영어로 The buck stops here. 이게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대통령은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는 겁니다. 라는 말이었었는데 그거를 실천하는 모습을 안 보이는 거고 그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게 만드는 것이 총리와 장관들의 몫인데 네. 청문회 어려워서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어이없는 대답을 그 국정감사장에서 내놓는 비서실장의 모습 정말 이 정부를 걱정하게 하고 우리 나라를 걱정하게 만드는 이런 장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총리와 장관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고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복귀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원 참사 때 현장에서 수차례 언론 브리핑을 했던 최성범 용산 소방서장이 특수본 입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소방 내부에서는 참사의 책임을 소방으로 돌리려는 게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이튿날 새벽 모두 4차례에 걸쳐 브리핑을 주관한 최성범 서울 용산 소방서장. 갈수록 늘어나는 사상자 현황을 발표하면서 마이크를 든 왼쪽 손을 덜덜 떠는 모습이 포착되며 당시 SNS를 중심으로 최 서장을 향한 격려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소방 364명 등 848명이 동원되었고 소방차 94대 등 143대가 출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최 서장도 특별수사본부의 수사선상을 빠져나가진 못했습니다. 경찰과 용산구청 책임자와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겁니다. 참사 발생 전 경찰이 공동대응을 요청한 2건에 대해 구급인력을 투입하지 않았고 참사 직후엔 종로소방서 구급차가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한 점 등을 특수본이 살펴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소방 내부에선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경찰이 소방으로 책임을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엔 최 서장의 입건에 화가 난다는 글이 300개 넘게 올라왔고 일부 SNS 게시물엔 경찰이 최 서장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날선 비판이 담겼습니다. 매우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소방 현장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런 분들이 소방서장님을 잘못된 조치를 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 같은데 반면 경찰 내부에선 참사의 책임을 경찰에게만 과도하게 지우고 있다는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한 경찰관은 익명 게시판에 글을 올려 책임 떠넘기기로 비칠까 조심스럽지만 재난사고와 관련해서 경찰의 법적 지위는 긴급 구조지원 기관이란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대장동 의혹 검찰 수사와 관련해 대장동 저수지의 빌부터 이익공동체를 형성하고 수백억 원대 자금을 유용해 정치인 이재명의 비밀 금고를 만들고자 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정아 수석 대변인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 기소한 데 이어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선 것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가 김포 장릉 사태를 계기로 문화재 규제로 인한 주민과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규제 개선에 나섰습니다.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에 대한 규제 강도를 낮추는 게 핵심인데 지자체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조 같은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교준 기자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주변 아파트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남긴 상처는 깊고 아직 진행형입니다.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책임 공방, 문화재 보호와 주민재산권을 놓고 찬반 여론이 격화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더욱이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7월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문화재청의 항소로 법적 다툼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규제 개선안을 내놓은 데엔 제2의 장릉 사태를 막기 위한 고심이 담겨 있습니다. 장릉 사태는 저희들이 문화재청 입장에서 사실 유구무원입니다. 그거는 저희들도 분명히 불찰을 인정하고 지자체와의 여러 서로의 소통이 부족된 건 맞고요. 그런 거를 하나 둘씩 해결하기 위한 단계로 바로 이러한 규제 개선의 주요 내용은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는 개별 심의 구역을 최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위임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의 규제 범위를 시도 조례에 맞게 서울과 제주 위엔 주거상업공업지역은 200m, 녹지지역 등은 500m로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향후 4년간 역사문화환경 보호지역 1,600여 곳을 조사해 시도 조례의 적정성을 검토한 뒤 조례 개정 등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또 2025년까지 490억 원을 투입해 개발이 활발한 도심을 중심으로 매장 문화재 분포 지도를 정밀 보완할 계획입니다. 지자체가 지표조사나 별도 협의 없이 해당 지역의 발굴조사 여부를 자체 판단할 수 있도록 민간의 개발 사업 추진 시 허용 범위를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 문화재청의 규제 혁신은 국민 생활 불편 해소와 문화재 보호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상생의 첫 시작입니다. 국민 불편 해소를 통해 다 함께 공감하면서도 문화재가 더 잘 보호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김포 장릉 사태가 문화재청과 지자체 간 불통과 칸막이 행정 때문에 빚어졌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이 점에서 예산과 인력 확충 문제 이외에 지자체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과 소통, 입법을 통한 제도화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문화재청의 규제 개선은 선언에 그칠 수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북한이 분단 이후 최초로 북방 한계선 이남으로 발사한 미사일은 지대공 미사일 SA-5로 판명됐습니다. 군 당국은 지난 6일 통해 NLL 이남에서 북한이 지난 2일 도발한 미사일 잔해물을 인양해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의 SA-5 미사일로 판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SA-5는 러시아가 미 공군의 고고도 전략 폭격기에 대응하기 위해 1960년대에 개발한 지대공 미사일로 고도 40km 이내에서 교전 거리는 최대 300km에 달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SA-5 지대공 미사일을 NLL 이남으로 쏘는 도발을 감행한 건 당시 진행되고 있던 한미연합 대규모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대한 반발 차원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의 공군력을 총망라하는 대형 항공 전람회가 열렸습니다. 중국판 킨잘, 타우러스 등 새로운 무기를 선보이며 미군에 대항하는 군사력을 과시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주하이 에어쇼의 주인공은 올해도 제니시 편대가 맡았습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기종으로 미군 F-22의 대항마이자 중국 공군의 주력입니다. 지난 8월 타이완 봉쇄 훈련에 투입됐던 공중 구뷰기도 이번 에어쇼에서 육중한 몸을 하늘로 띄웠습니다. 개막 나흘 전 주하이에 도착한 훙6 폭격기엔 못 보던 미사일이 달려 시선을 끌었습니다. 미군 요격 시스템을 뚫는 러시아의 극초음속 탄도탄 킨잘과 비슷합니다. 一方面的话是固定目标，还有一方面的话就是可以打击慢速移动目标，打击包括航母在内的这些大型的水面舰艇。 우리 공군이 도입한 스텔스 순항 미사일 타우러스와 빼닮은 무기도 노출했습니다. 중국판 F-35로 불리는 FC-31 스텔스기의 시험 비행이 올해 처음 공개될 거란 기대도 높습니다. 중국의 FC-31 스텔스 전투기는 우리 군이 자체 개발한 KF-21 전투기와 성능과 재원이 비슷해 앞으로 수주전에서
견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비수로 떠오른 각종 무인기와 요격 시스템도 총망라됐습니다. 또 자체 개발에 성공한 여객기, 비행 장면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며 안정성을 과시했고 최근 T자형 구조를 완성한 우주 정거장 모듈을 전시해 놓기도 했습니다. 세계 인류 군대 건설을 당원에 못 박은 시진핑 집권 3기. 이번 에어쇼에서도 미국에 도전하는 야심이 엿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정오가 지났지만 서쪽 지역은 여전히 옅은 안개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먼지까지 가득해서 시야가 더욱더 답답한데요. 평소에는 뚜렷하게 보이던 도심 속 모습이 지금은 안개와 먼지로 인해서 이렇게 흐릿하게만 보입니다.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51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보다 2배에서 3배가량 높아져 있습니다. 그 밖에 중서부와 전북, 경북 지역의 대기질도 탁한 상황이니까요. 외출하실 때에는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도권과 충남 지역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중서부뿐만 아니라 남부지방의 미세먼지도 말썽을 부릴 것으로 보이니까요.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은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지만 아니라면 오늘도 하늘 자체는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서 선선하겠는데요. 서울 17도, 대전 18도, 광주와 부산은 21도로 예상됩니다. 내일도 내륙은 대체로 구름만 지나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 5에서 20mm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주말과 휴일 전국에 단비가 내리겠고 다음 주는 날이 부쩍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현재 강원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그 밖에 내륙에서도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 비가 내리기 전까지 대기의 건조함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